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연결식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공사 관계자 14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잇따라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대에 머물고 위중증 환자도 열흘째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밤부터 한반도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이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결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경과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가 마지막으로 생전 일터를 찾았습니다. 빈자리만 남은 소방서 사무실을 둘러보던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연기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 마지막이 된 3명의 영웅들. 동료들은 거수경례로 예우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합동 연결식에는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우찬이는 이제 6개월이 막 지난 열정 넘치는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우리 이영석 팀장님은 28년간 소방이 전부인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수동이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동료 소방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방관, 끝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했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좋은 데 가서 살아. 나중에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예고 없이 연결식장을 찾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세 분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순직자들은 일계급 특징과 함께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물류창고 관련 업체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하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본부를 편성한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부검인은 열에 의한 사망이나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는 이틀째 안전진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야 하는데 화재로 약해진 건물이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구조물과 진입로 등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안전진단은 오늘 오전 마무리됐고 당국은 결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내부 진입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소방당국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후보들이 많이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외부 일정을 취소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름 붙인 42번째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대중골프장의 비싼 요금을 억제하겠다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 늘어나는 골프 인구를 겨냥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해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최근 탈모 공약 검토로 주목받은 데 이어 연이은 생활 밀착형 구상입니다. 당장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들을 공약으로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형 마트를 찾아 물가와 방역 패스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심장이 쿵한다는 뜻의 심쿵 약속으로는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고 지하철 정기권으로 버스 환승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AI 윤석열도 속도를 냈는데 젊은 세대 소통 방식으로 공약을 전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 국민들의 그 삶에서 그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노동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백신 패스가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SNS에 남겼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입장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여가부를 없앤 뒤 더 이상 남녀를 나누지 않고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반전 카드로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를 건드려 젊은 남성들의 표심부터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윤석열 대 심상정으로 놔두는 게 낫다며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 제안했는데 젠더 이슈에 대해선 일단 원론적 입장입니다.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리자. 근처에 가지도 말자. 접근도 하지 말자. 이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가부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이렇게 성별로 갈라치기 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양성평등을 추진하도록 여가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의 맥락과 배경을 정치부 기자와 앞으로 매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태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네. 자, 국민의힘부터요.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일단 봉합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뭐 매끄럽게 잘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대선 승부를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어지간히 불만이 있어도 그걸 밖으로 내비칠 가능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여러 차례 하라고 했던 그 지하철 인사 같은 거를 윤 후보가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절박함을 반영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한테 감정이 상해 있는 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또 대선 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공천 문제를 두고도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네.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며칠 전에 그 극적인 화합의 모습,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서로 포옹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른바 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윤 후보가 홀로서기를 했는데 도와주자라고 하는 보수층의 결집도 내부에서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일단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할 텐데 앞서 전해드린 여가부 폐지 공약 그리고 젊은 세대가 눈여겨볼 만한 그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 효과를 내기를 좀 내부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는 다음 주부터 나올 좀 여론조사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일화 변수가 지금 급부상을 했잖아요. 언제쯤 논의가 좀 본격화된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일화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양쪽 다 손사래를 칩니다. 예. 그런데 원래 단일화라는 게 서로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해야지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보더라도 나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쪽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 두 후보가 다자구도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이라면 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이번 주말 일정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단일화 변수가 예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더 이제 그 변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취재해 보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논평을 좀 보면 내부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늘 대선 국면 들어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이 상승세인 안 후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가 엇비슷한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야지 단일화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캠프는 지금 뭐 어떤 전략이 읽힙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최대 고민은 윤석열 후보를 떠난 지지가 본인에게 오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 며칠 서울을 돌고 2030을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것도 결국은 확실한 지지층, 40대 이런 것들을 다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취약점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오늘 준비했던 메시지도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그리고 실용적인 모습을 강조하겠다는 거고요. 한동안은 이렇게 중도층의 민심을 얻으려는 행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부 조태흠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000명대로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도 줄면서 병상 운영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 패스는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지난 4일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사흘째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열흘 연속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3,000명대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병상은 점차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일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고 수도권도 50%에 가까워졌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의 속도가 붙고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3주가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확산이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는 의원급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네 의원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의 환자를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역 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 기간이 끝나는 모레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열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처분이 가중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모레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근 기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장병들의 외부 활동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보건 방호 단계가 브라보 플러스로 상향됨에 따라 미군과 군속들은 식당이나 술집, 영화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 수행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 방문도 금지됩니다. 주한미군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68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더 나빠집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서 이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550m 높이에서 본 서울 풍경. 낡은 사진처럼 뿌였습니다. 멀리 있는 산등성이는 경계조차 희미합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강변도 회색 필터를 씌워놓은 듯합니다. 오늘 낮 한때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에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이미 대기 정체로 쌓여 있는 데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초미세먼지까지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과 충남에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합니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 우선 가동률을 80% 이하로 낮춘 석탄 발전소가 오늘 15기에서 내일 31기로 2배 늘어납니다. 또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 사업장 또는 공사장은 조업, 가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화요일은 돼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11일 오전부터 참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특히나 노약자나 폐심장 질환이 있으면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오늘 오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배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4명은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선이 뒤집힌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단이 급히 선박에 올라 선체 바닥을 절단기로 자릅니다. 마침내 사람 1명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뚫리자 배 안에 갇혀있던 승선원 3명이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2명째 구조 완료, 2명째 구조 완료. 선박 충돌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쯤. 전남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km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이 72톤급 어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외국인 승선원 1명은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지만 4명은 뒤집힌 배 안에 갇혔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은 물살이 빠른 데다 바닷속은 그물등 어구들로 위험한 상황. 해경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하는 대신 선체 외부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레페를 타고 전복 선박 바닥까지 내려와 가지고 밑바닥을 한 3번 정도 두드렸는데 전복된 선박 선 내에서 똑같은 반응이 와서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 조류 방향을 고려해 경비 함정을 배치하는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기상 여건이 악화되지 않으면 조명탄을 이용해 밤샘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카자흐스탄에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조준 사격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교민 대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 시내에는 군경이 증강 배치됐습니다. 거리의 인적도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에도 알마티 도심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100%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작전 중이니까 절대 집 밖으로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고. 전화와 인터넷 등 국내외 통신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고,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지정하는 몇 개 현지 언론사의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고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헌법 질서를 회복했지만 테러리스트들의 파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준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и армии мною дан приказ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카자흐스탄 당국은 카림 막시모프 전 국가보안위원회 의장과 일부 관리들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옛소련 6개국 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그제 평화유지군을 카자흐스탄에 파병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알마티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7명은 귀국을 원하고 있지만 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체류 승객 지원과 귀국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태 악화 시 교민 대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 군대가 파병된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지만 그 나라 내부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군대까지 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이 부분을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내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민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미국 국무장관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미국, 현지 시각 어제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군 파견 필요 없는데 한 거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t would seem to me that the Kazakh authorities and government certainly have the capacity to deal appropriately, so it's not clear why they feel the need for any outside assistance. 일단 러시아가 어딘가 한번 들어가면 떠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최근 역사가 준 교훈이라고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향후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네,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배경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카자흐스탄 정부가 요청해서 갔다는 게 러시아 얘기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인근 국가에서 패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시위, 반정부 움직임이 자국 내로 퍼지고 영내 영향력도 축소될 걸 우려하겠지만 이걸 넘어서 아예 카자흐스탄을 친러 국가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친 김에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 들어간 명목이죠. 옛소련 6개 국가가 만든 안보협의체 CSTO를 아예 나토처럼 키우려고 한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그렇고, 근데 사실 그 전에 러시아의 또 다른 인접 국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도 최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또 입장을 냈다고요? 네, 전에 없이 비난 수위가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의 병력 증강을 정당화하려고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위협이 된다는 거짓말까지 한다면서 여우가 닭장 보고 위협이라는 격, 가스라이팅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러 모두 일단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죠. 오영수 씨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와 묵직한 카리스마로 변함없이 무대를 지키고 있는데요. 정현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게임에서도 천진난만하게 웃던 이 사람. 이번에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박사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무신론자 프로이트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루이스. 두 지성의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지지만 우리한테는 공통 부모가 없구만. 과학이라는 그 자만심이 벽을 쌓아서 공통 부모를 없애고 있죠. 폭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 모두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신념은 정반대지만 결국 인간이란 공통 분모 위에서 접점을 찾아갑니다. 좀 관련적이고 그런 언어들이 돼가지고 이 체계적으로 배우가 이 언어의 질서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암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지만 대학로 소극장으로 돌아온 이유. 존재 이유와도 같은 연극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다시 연극 속으로 내 지향점을 찾자. 그 하나의 계기를 준 거죠. 90분 동안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두 캐릭터의 팽팽한 대립. 보도의 몰입과 체력을 요구하며 배우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거대한 도전 같은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 선배님들과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한번 이겨볼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지 좀 기대되는 편입니다. 올해로 78살, 55년의 연기 인생 가운데 31살에 맡았던 파우스트를 꼭 다시 연기하고 싶은 배역으로 꼽았습니다. 파우스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나이가.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보십시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윗선의 지시나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번 주 시행됐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나 보안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소비 항목을 분석해 커피, 택시 줄이기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아낀 돈을 투자할 상품도 추천합니다. 보유한 부동산과 차량의 시세 정보, 대출을 포함한 예산 마련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주식의 수익률이라던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카드사의 실시간 승인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마이데이터는 내 정보를 누가 쓸지를 내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금융 정보를 다른 회사로 보낼 수도 있고 한 회사로 모아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모이다 보니 보안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안 부분에서 이 회사가 떨리게 되면은 이제 제 모든 자산이 노출이 되거나 그런 점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단순한 정보만 수집해 보여주는 수준인데 비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받는 혜택은 뭐고 나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내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이 과거에 해킹 사고 전력은 없었는지, 보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 18건이 잇따랐는데요.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한 야산. 빼곡한 나무들 사이로 새빨간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는 하늘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하루 전 강원도의 한 산등성을 따라 피어오른 연기는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올해 들어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18건.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에 난 9.6건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보다 80% 이상 늘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있다면 금방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1월에 발생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엔 1월 산불 비중이 전체의 5.7%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는 7.4%까지 늘었고 특히 지난해는 13%까지 치솟았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줄어든 강수량에 바람까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월의 기온 상승폭이 다른 달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반도의 온도가 1.5도 오르면 산불 가능성 또한 8.6%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 습도가 감소를 하고 산림내 탈 수 있는 연료인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바짝 건조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